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 밤의 별빛은 세상의 많은 외로운 여행가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왔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있던 별들을 등대 삼아 여행하던 세상의 모든 선원들, 장군들, 순례자들은 밤의 나침반을 쪼개고 쪼개 이야기들을 새겨두기도 했죠. 우린 지금도 그 이야기들을 별자리라고 부릅니다. 수억 광년 떨어진 무수한 성운과 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질서들에 의해 그 사이를 유영하는 혜성. 사람들은 긴 밤 미지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억 속의 이미지들을 별과 별로 연결해가며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에게, 다시 그 자식은 그의 자식에게 자기가 아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허리가 잘록한 저 커다란 별자리는 뭐야? 티롤에 눈 쌓인 알프스 계곡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본 밤하늘은 그야말로 둘러싸인 산들 때문인지 손바닥만하게 펼쳐집니다. 푸르른 별빛으로 다시 깨어난 밤하늘을 향해 스마트폰의 별자리 어플을 켜자 신기하게도 별들은 밝은 선으로 이어지며 신화 속 비운의 주인공 오리온을 그려냅니다. 아, 저게 오리온 자리구나. 태생이 밤의 정막이라 그런지 별자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때론 그리움을 담고 있을 때가 많죠. 달과 사냥의 신인 아르테미스의 연인이었던 오리온.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아폴로는 그런 오리온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멀리 그가 바다 위에서 사냥에 열중 중인 것을 보자 동생과 오리온을 관역 삼아 활쏘기 내기를 합니다. 관역이 된 게 자신의 연인인 줄도 모르고 이 내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가여운 아르테미스. 사냥의 신답게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오리온을 명중시키고 말죠. 결국 자신이 죽인 존재가 오리온임을 알게 된 아르테미스의 비통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제우스는 그런 슬퍼하는 아르테미스를 위로하기 위해 밤하늘에 죽은 오리온을 별로 새겨주었습니다. 아르테미스만큼이나 얄궂은 운명을 가진 이가 아니라 해도 겨울의 여행길은 자주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하고 때론 고독을 실감케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름보다 겨울의 별자리들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독한 긴 밤길을 잃지 말라고, 그리워할 이들을 실컷 그리워해도 된다고. 안녕하세요.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의 김원호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소파여행 4편을 업로드한 지가 이제 한 2주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벌써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이거 겨울 특집 2부를 올리는 게 조금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는 겨울에 대한 추억을 또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는 즈음에서 5편 겨울 특집 편을 올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봄이 오면 이제 꽃피는 춘사월에 어디로들 여행 가실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올 봄에는 어떤 여행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행이란 말이 가끔씩은 너무 사치로 여겨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멀리 가는 여행만이 여행은 아니죠. 가까운 도시로의 여행도 여행이니까요. 가끔은 현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여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서도 먼 훗날의 일로 미뤄두어야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럴 때일수록 언젠가 떠날 그 여행들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보고 자꾸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끔 한 10년 뒤에 저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다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어떤 상태일지. 왜냐하면 10년 전에 지금의 모습을 상상했던 때를 기억해보면
거의 지금과 매치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제 상태, 제가 살고 있는 곳, 예측해서 맞춘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10년 전이라면 2007년 2월일 텐데, 뭐 그런 거죠. 인생이란 게 당장 며칠 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들어닥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하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다는 건 가끔씩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건 어떤 여행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꿈꾸는 10년 뒤의 여행의 한 장면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튼튼한 차 하나를 그 트렁크에다가 텐트 하나, 사냥칼 하나, 낚싯대 같은 것들 싣고 다니면서 제가 사랑하는 이들과 뭐 북미 대륙 어딘가 혹은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 되겠죠. 연어를 잡고 모닥불에 훈제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참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는 그런 10년 뒤의 여행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만약 그런 게 유럽이라면 여기서 소리로 전하는 이 여행 방송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밤 하늘의 별처럼 근사한 나침반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파여행 5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프스 티롤 지방으로의 여행, 바로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의 여행으로 이 알프스 겨울 특집편 두 번째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게스트로 참여해 주실 이예진 씨,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예, 이렇게 또 마치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다시 네.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제 녹음은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한 번에 하려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하게 되는 것 네.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어떠셨어요? 녹음한 게 좀 뭐 처음 지금 녹음하셔가지고. 네, 녹음을 해봐서 네. 좀 어렵기도 했는데 또 막상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저만 계속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뭔가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많이 얘기 들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오늘은 제가 배우려고 이혜진 씨 부른 거니까요. 네, 좀 어려운 얘기 말고 좀.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죠. 네. 알프스에서 좀 산지가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알프스요? 뮌헨도 알프스잖아요. 그렇죠. 예.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면 네. 여긴 더 춥다, 눈이 왔다, 밖에 그럼요. 무섭게 눈이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시겁합니다. 특히 올해가 좀 이상 한파다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워낙 독일은 그 블라인드를 내리고 자니까 일어나서 열면 지붕에 눈이 쌓여 있고 앞집에 네. 또 열면 또 눈이 더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런 눈이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내렸을 텐데 올해 좀 올겨울에 좀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독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시내 한복판에 차도 다니지 않는 곳에 제설차가 다니면서 눈을 다 청소를 하고 있고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일 정도로 거기는 그냥 염화칼슘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뭐, 많이 쌓여서 이제 그 정도는 감당이 안 돼서 뭐 돌도 뿌리지 않나요? 그 정도는 예,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신발에 항상 돌이 차 있어요. 제가 이상한 투어할 자갈도 때, 막 뿌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뮌헨 자체가 이제 알프스 쪽이니까. 겨울에는 이렇게 예. 추워서 여행을 이제 여행 일을 손님들과 할 때는 어때요? 가이딩을 할 때 밖에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재밌었던 거는 막 그 정말 군대 갓 제대해서 정말 전날 제대해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오신 이제 정말 어쩌면 가장 잘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남성 고객님께서도 거의 울기 직전까지 추위에 떨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울하네요. 네, 제대하자마자 가시고. 유럽 여행을 제대한 날 온 거예요, 그럼? 제대한 날까지는 안 되고 다음 날부터 이게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왔는데 뮌헨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그 전에는 스페인 쪽을 여행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을 여행했다가 아주 강력한 추위를 맛보시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취자분들이 독일에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뮌헨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이 왔기 때문에 너무 또 아름다운 거죠. 예. 뒷수습이 될까요? 그럼요. 특히 이제 피센 쪽이나. 그렇죠. 예.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프스 지역을 겨울에 소개하는 건 겨울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 맞습니다. 같고 뮌헨 쪽도 실내를 둘러볼 수 있는 곳들 미술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겨울에는 충분히 또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뮌헨 얘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지금 이 티롤 지역 여행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쪽 여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독일 남쪽에 있는 뮌헨과 함께 연계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잘츠부르크나 이런 쪽은 네, 미넨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네, 항상 그렇게 식으로 많이 여행을 하시고 네. 또 그러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자체는 동계올림픽을 두 번이나 이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인스부르크가요? 예, 아, 저희가 이제 소개하려고 한 이 도시가 아마 여행지가 아니라 이제 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갖고 일단은 뮌헨 쪽이나 티롤 지역 오스트리아나 어차피 옛날에는 신성로마 제국에 다 속해 있던 국가들이었을 테고 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따로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영토의 경계 자체가 2차 대전, 1차 대전을 치르면서 조금씩 바뀌어졌지만 거의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복장도 비슷하고 그쵸? 사투리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네, 쪽은 쓰는 약간 단어나 발음은 좀 차이가 독일에서도 뮌헨 쪽 사투리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쵸. 뮌헨 사투리 뭐가 있어요? 거기는 좀 특별히 쓰는 말들. 뭐 예를 들어 뭐 세르부스 이런 식으로 에? 인사를 그게 무슨 합니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르부스? 예. 스페인 말 같은데? 뭐 스페인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내다 보면은 약간 추스처럼 안녕, 그러니까 잘가의 의미로서 세르부스? 네, 세르부스 이런 식으로 예. 하기도 하고요. 만날 땐 그리스굿. 그리스 것. 예, 아, 이걸 많이 하죠. 그런 관련된 사투리들을 이제 미넨 쪽 출신 친구가 들었지만 도저히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알아들을 수 없고, 예, 그렇군요. 그렇구나. 어떻게 들으면은 남부 쪽 이쪽 사투리는 좀 촌스러운 옛날 말 같은 느낌이 더 들기도 해요. 그쵸. 그건 독일 이제 이미지 자체도 약간. 알자를 더 굴리는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어쨌든 되게 뭔가 센 웅얼웅얼하는 것 느낌을 같고 주는 예, 편이어서. 왠지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듣다 보면 막 알프스에서 나이 많은 남편이 나무 하다가 막 내려와가지고 부인한테 벌벌벌벌 떨면서 오다가 막 무슨 뭐 만난 곰 얘기 같은 거를 어른 입으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네. 그런 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인스브루크에서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 하더라고요. 뭐였죠, 그게? 그리아스디 이렇게 아, 그리아스 이 제가 지금 정확히 발음하는 건지 음, 모르겠지만 그리아스 디는 이제 너랑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너에게 비시에서. 인사를 뭐 그래서 그리스디 뭐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디 히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간 오스트리아 쪽 티롤은 사투리가 되게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화가 조금 단절이 되는 것도 있고. 피스라는 곳 어땠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스키를 타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 알프스에 가서 스키를 타본 것도, 스키 자체를 처음이었어요? 예, 저는 스키가 아니라 처음이었습니다. 보드도 처음이었고. 예, 저는 모든 게 아, 우리 처음이어서. 이혜진 씨 너무 탈 것들을 멀리 하는 것 잘 못하죠, 제가. 같아요. 예. 이혜진 씨는 정말 청기사가 필요한 분이에요. 제가 정말 기사가 필요합니다. 말탄 기사가 예. 필요합니다. 기사 뭐, 나타날 때까지 지금 운전도 안 하고 예, 있죠? 바퀴가 두 개이든 네 개이든. 자전거도 지금까지 안 타봤죠? 시도는 예.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 시도는 내가 했었는데, 정말 예진 씨 올 봄 되면 내가 가르쳐 정말 주십시오. 자전거 한 대 벼룩시장 가서 하나 사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니 키도 크시 다리도 기신 정말 분이 독일에 제가 그때 이제 교환학생 왔을 때 시도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려고. 자전거가 너무 높아서 못 예, 탔다면서요. 너무 다리가 긴 친구 자전거를 그 여자 이제, 자전거였잖아요. 예. 그건 핑계예요. 아니, 근데 그 친구 정말 키가 180이었어요. 그 정말, 안장을 그리고 낮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자체가 안장을 최대로 낮춰도 제가 까치발을 들고 이제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그래요. 그게 클 수도 자전거여서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변명이죠. 변명이에요. 네. 그냥 자전거를 그냥 못 타는 거예요. 네, 제가 탈 것과 좀 예. 거리가 봄이 멀어서. 오면 제가 벼룩시장에 자전거 하나를 꼭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예, 예. 방송에 대한 출연료로 네. 중고 자전거 하나를 일단 약속을 드리고요. 하여간 탈 것과는 친하지 않은 이혜진 씨, 좀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러웠어요. 저도 스키를 잘 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유럽에 와서 지금 스키를 두 번째 타본 건데도 저는 다른 운동은 되게 못하는데 균형 잡는 운동을 되게 잘하나 봐요. 그래서 스키를 배워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잘난 체 하고 싶네요. 유튜브에서 그냥 방송으로 제가 브레이크 잡는 법, 뭐 속도를 내는 법, 커브를 트는 법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가서 탔더니 예전에 그 블랙 포레스트 검은 숲에서 탈 때는 그냥 타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는 나랑 좀 맞는가 보다 하고서는 탔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두 번째라 그런지 훨씬 더 잘 탈 수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잘 네, 타는 그래서 중국 코스 모습을, 정도에서는 근데 여기서 중국 코스 정도가라는 건 한국의 스키장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한 5km 정도 이어진 그 슬로프를 쭉 5km? 따고, 이제 그것도 구간이 계속 나뉘는데 저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계속 가니까 계속 연결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예. 골짜기 끝날 때까지 거의 한 7km 정도 이어진 슬로프를 왔다 갔다 거기 한번 내려가는데 한 15분?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처음에는 한 두 번씩 넘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갔다 오면 예진 씨는 이제 네, 네, 평지에서 또 평지에서 또 계속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네.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잠깐 네. 놀아주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근데 제가 거기 고급자 코스에 갔다 죽을 그쵸. 뻔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셨죠. 저는 중급자 코스에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제 실력을 너무 이제 너무 믿었달까? 과대평가했달까? 그래서 올라간 게 이제 고급자 그쵸. 코스인데 고급자 코스는 말 그대로 한 해발 거의 2,500m 정도 네. 되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건데 슬로프의 너비가 일단은 중급자 코스처럼 한 3, 40m, 50m 되는 게 아니라 워낙 좁아요. 폭이 한 5m밖에 안 되는 그런 슬로프들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워낙에 경사가 급하고요. 거기서는 커브를 틀지 않으면 시속이 너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근데 이제 폭이 넓지 않다 보니 이제 그 기술이 뭔가 이렇게 스키를 각을 세워가지고 타는 칼날처럼 딱 세워서 타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죽게 생겼더라고요. 거기를 벗어나면 절벽인데 그래서 어디 죽진 약간 못하고 코스가 아닌 곳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로프 자체가 10km가 넘는 것 같아요.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신발도 아니고 그 스키를 벗고 걸어온다는 거 얼마나 발이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스키에 올라와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근데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저는 스키장을 벗어나서 썰매 타는 데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완전 무슨 뭐 침엽수림이 있는 그냥 썰매를 끌고 가는 데인데 사람이 없는 데죠. 곰 나올 것 같은 거. 그래서 거기를 정말 굴러 내려왔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저는. 네. 그때 내려오셔서 딱 마주쳤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그 전까지 그 자신감이랑 존재감도 없고, 이래서 이 네. 자전거를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를 탈 나이 때부터 스키를 배운 애들이 타는 그쵸. 곳에서 고급자 코스를 내가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내년에는 조금 더 실력을 키운 다음에 조금만 연습 더 하시면은 강습을 좀 제대로 한번 받고, 그리고 자신감이 완전히 붙을 때 거기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스키를 못 타서 헤매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딱 언니 저였죠.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었죠. 네, 저밖에 없었죠. 자기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슬로프에 올라가서 굴러다니는 애는 저밖에 없었고요. 어른 중에서 스키를 연습하는 사람은 우리 팀밖에 없었어요. 네, 뭐 애기들이나 이제 부모님이 애기들은 가르쳐주는 처음이니까 뭐, 연습하는 네.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건 유러피언밖에 안 보였고 네. 그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어릴 옛날부터 때부터 이제 타왔던 그냥 걸. 타왔던 거예요. 특히 뭐 스키도 빌리지 않고 자기 스키 자기 스키를 그냥 들고 뭐 와서 걸음마 배우고 세발 자전거 배울 때쯤 스키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인지라 야 이런 친구들이 동계 스포츠란 걸 어떤 스포츠 경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겨울에 즐기는 것 즐기는 문화 겨울에는 무조건 2주 일주일 정도로 그냥 즐기는 그러게요. 예. 자기들의 취미 뭐 이런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또 가자고 약속을 하며 약속만 하고 내년 가면 훨씬 더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제 스스로의 한번 능력을 믿어보고 네. 그 전에 자전거도 좀 배우고 예, 가기 전에 탈 것들과 좀 친해진 후 스키도 배우고 다음번에 한번 보드도 좀 타보고 하면서 네. 이번에는 2박 3일로 다녀왔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3박 4일로 그렇게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 알프스에서 스키 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그냥 와서 휴가 날짜만 잡으면 숙소도 미리 잡으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고 숙소 수준도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예, 창문을 열면 베란다에서 알프스 산맥이 있고 그 쬐끄만 마을이 딱 보이고 저녁에 그냥 예.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기에도 매우 좋은 마을들이고 조금 마을의 규모가 크면 동네에는 또 클럽들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혹은 거기 그쵸. 스키족들이 모여서 겨울에 저녁을 또 즐기는 분위기도 좋고요. 스키를 다 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키 복장만 가져오게 되면 스키복, 장갑 뭐 이런 것만 갖고 오게 되면 헬멧도 빌려 쓸 수가 있고요. 네. 스키 장비 같은 것들은 자기 사이즈에 따라서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웬만한 지역들은 다 있고
그곳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라든지 그리고 티켓 하나를 끊으면 반나절 코스 또는 하루권 이런 것들을 활용 또는 이틀 3일에 따라서 그쵸. 가격이 조금씩 더 할인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봤던 티켓은 그 골짜기에 있는 세 개의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개의 코스이죠. 그쵸. 고급자, 중급자, 뭐 초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코스들을 케이블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하루권은 1인당 50유로였고요. 근데 11시부터는 5유로가 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45유로 받아서 할인가로 네, 45유로에 이제 티켓을 끊어주셔서 끊어서 그렇게 이용을 했던 건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딜 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포알베르크 지역이나 티롤 지역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스위스도 좋지만 스위스는 조금 더 비쌀 거고요. 그쵸. 그래서 뭐 프랑스가 됐건 스위스가 됐건 오스트리아가 됐건 독일 쪽이 됐건 어디든 좋은데 뭔가 알프스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의 스키장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오스트리아 쪽도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티롤 쪽 이쪽에 한번 스키 여행을 여러분들에게도 동계 여행으로 겨울철에 휴가로 네, 한번 추천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해볼 좋은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브루크 저는 처음이었고 예진 씨는 저는 처음은 아니었는데 옛날에 네, 미넨에서 이제 네, 베네치아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갈 때 네. 역을 한번 지나간 적은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가 기차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예, 하고 지금도 독일 쪽이나 알프스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제일 많이 들르는 관문인 것 같아요. 그쵸. 옛날부터 어떤 교육의 역할, 상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때인가 이제 그 부의 중심으로 중세에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 도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도 오르고 산 네. 골짜기에 꽤 넓은 그래도 골짜기 마을이 형성이 돼 있다 이런 느낌에서요. 인스브루크 뭐 개괄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인스브루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계올림픽을 두 번이나 개최했었던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정말 마을에서 동계올림픽 두 번 한 데가 맞나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거의,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정말 그냥 마을 한가운데 도시 한복판에 서 있어도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그래서 별자리가 몇 개가 안 보여요. 하늘이 좁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별자리만 딱 보이는데 뭔가 진짜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들어왔다는 음,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인스브루크도 그나마 좀 그래도 광활한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는 산맥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이 흐르고 해서 조금 더 열려 있다는 느낌은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폐쇄된 마을 같지는 않고 좀 넓은 마을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의 이제 이름이 인인 거죠. 인강. 네, 그래서 인강이고 이제 부르크는 뭐 인강의 성 할 때 그 부르크인가요? 예, 다리 할 때, 브리케, 예, 다리라는 뜻으로 인강에 있는 다리다 이런 네. 뜻이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티롤주의 수도이고 동계올림픽도 두 번이나 개최했고 우리가 갔던 날도 참 추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날씨가 예, 너무 화창하고 좋았는데, 맑았죠. 예, 맑았지만 어쩜 이렇게 추울 수 있을까? 미넨보다 더 춥죠. 네, 훨씬 추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제가 그 높은 첨탑에 한번 혼자 올라가가지고 도시 전경을 내려다 보는데, 아, 이거는 근데 정말, 그때들 다들 선글라스를 안 갖고 와서 그니까요. 아니 무슨 설원에 가는 분들이 선글라스를 안 갖고 오고 선크림도 잘 안 네, 챙겨오고 인상을 쓰며, 저만 선글라스를 가져가서 아주 평온하게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하여간 꽁꽁 싸매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강가에다 그 인강 옆에 차 세우고 네, 구시가지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생각했던 마을 제가 원래 기대했던 마을과는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맞습니다. 그 잘츠부르크라든지 이런 인스부르크란 마을에서 느껴지는 바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신성로마 제국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화가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비엔나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레지덴츠 같은 것들이 도시에 골목골목 연결돼 있고 예, 거기에 아케이드 같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고 골목이 약간 미로처럼 연결돼 있으면서도 건물의 경계가 그냥 딱딱 있다기보다는 건물들이 다 연결된 것 같은 연결된, 느낌들을 좀 받게 네. 하죠. 그리고 골목을 채우고 있는 빌딩들의 외관을 상당히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해놨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기자기한 간판들, 이게 그리고 예, 뭐 1, 200년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거의 한 4, 500년 전부터 있던 건물이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제일 눈에 띄었던 건물은 이 동네 골목에서 제일 유명한 그 황금색 기와가 있는 황금의 지붕 그 황금의 말씀하시는 지붕, 거군요. 예, 골데네스 다클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한 500년 된 거죠.
그쵸. 1500년에 500년이 딱 완공했다라고 해요. 이때 이제 여기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합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지더라고요. 네. 막시밀리안 1세 뭐 네. 이분과 이제 정치인 누군가가 만나서 또 뭔가 회의를 열고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막시밀리안 1세 하면 무기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럽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게 되는 이 정략 결혼 아, 네. 예, 이런 그쵸.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황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황제로 꼽을 수도 있고 카를 5세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이 유명한 황제의 할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할아버지에 해당하나요? 예, 카를 5세의 할아버지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막시밀리안 그렇군요. 1세의 손자가 카를 5세예요. 그러니까 이 음, 합스부르크 왕가를 가장 강력한 왕권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군주가 막시밀리안 1세죠. 그분이 있었던 당시에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인스부르크. 모습으로 네. 화려한 모습의 거리들이 형성이 된 그러게요. 거고요. 의외로. 예, 우리가 거기서 머문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잠깐 머물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거리 둘러보고 또 맛있는 간식 먹고 식사 즐기고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도시가 아닐까 싶었었어요. 네, 굉장히 그냥 정말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그 유럽의 어떤 중세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도시가, 예, 어떤 약간 오스트리아라서 독일과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 깔끔한 느낌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깔끔한 게 독일 쪽은 조금 더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쵸. 깔끔한 도시들이 많죠. 아닌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오스트리아 쪽은 이제 500년 전의 네, 건축물들이 있는 옛날 건물들이 상태에서 상당히 있음에도, 잘 보존되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고 시청사라든지 교회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아주 겨울에 또 따뜻하게 찾아갈 곳들 찾아서 몸 녹일 곳 찾아서 걷기에는 매우 좋은 곳들이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근데 대신 좀 아쉬웠던 건 막 겨울이라서 공사를 좀 하고 이래서 막 뭐 궁전이나 이런데 뭐 성당도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방문을 못 하고 저는 배고파서 그런 것까지는 아 둘러보지 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 가지 저는 너무 못해서 배고팠어요. 그때 아침 먹고도 금방 배가 왜 이렇게 산에만 올라가면 배가 빨리 꺼지는지 그래서 간식을 드셨죠. 아주 맛있는 예. 간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 같은 데서는 살라미 같은 것들 그쵸. 팔듯이 파는 햄집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배낭 같은 것들에다 묶어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쵸. 중간중간에 먹고 그거 이런 아세요? 식으로. 배낭을 처음 만들었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인 거? 정말요? 왜냐면 산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등가방을 이렇게 딱 메고 다니는 게 그 전까지는 없었대요. 그 티롤 지방에서 아마도 그렇군요.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안에다가 혹은 그 바깥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마른 소세지나 아, 마른 고깃 덩어리, 그쵸. 염장에서 말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일요일인데도 예, 그런 가게 것도 문이 열려 열었더라고요. 있어서 근데 저 그거 먹을 때 예진 씨는 딴 데 갔던 것 같은데 아 저는 맞죠? 첨탑에 올라갔었죠 잠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사 먹으러 간 사이에 그새 또 네, 그래서 내려와서 경치를 보니까 갑자기 보겠다면서 예, 맥가이버 칼을 막 꺼내셔가지고 막 그 길거리에서 그걸 잘라서 드시는 걸 보고 좀 시급했지만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예, 조금 예, 짰지만 나 나름 씹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게 생김새에 비해서 딱딱하니까 돼지 껍질도 있고 하니까 뭐 씹다 보면 이 운동이 돼요. 턱뼈 운동이 되고 몸도 열도 나는 거 같고 음, 술하고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와인 한 잔. 술안주로도 진짜 좋고 그때 올라갔던 그 첨탑은 어땠어요? 일단 저는 그게 도시에 시청사였어요? 예, 그게 오래된 시청사? 시청사의 첨탑이었고, 전 항상 여행을 가면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여긴 또 어떨까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스키를 이제 저희가 탄 걸 이제 아실 텐데, 청취자분들이 타지 않았으면 엄청난 감명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하루 종일 그쵸, 그런 산만 경관 보다가. 속에서 직접 그 산 속에서 스키 예, 타다가 이제 다음날 봐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알프스의 지금 전망대에 아직 안 올라간 상태에서 그 도시에 그쵸. 첨탑에 올라가면 예, 또 느낌이 그쵸. 다르겠죠. 그래서 거의 정말 알프스 전망대에 올라간 것처럼, 이제 구시가지가 보이고, 그 뒤로 바로, 지붕들이 예, 예뻤나요? 눈 눈 쌓였나요? 쌓여서 지붕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지붕이죠. 뭐 눈 쌓인 지붕을 네. 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만년설과 더불어서 그때 내렸던 눈이 싹 쌓여져 있는 알프스가 감탄을 일으킬 만한. 하여간 저는 햄을 썰어서 먹고 있는 동안 네, 전 바람을 예진 씨는 맞으며. 혼자서 유명한 거죠, 거기가. 이 네, 유명한 시청탑. 시청사의 첨탑. 거기가 네. 56m라고 하는데 아, 제가 그래서 예, 148개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갔다 오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를 우리가 이제 구시가지를 좀 파악한다고 한 바퀴 빙 돌면서 교회도 한 두 군데 본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교회 이름이 호프 호프키르쉐. kirche. 예. 예. 호프면 보통 왕궁이나 그쵸. 궁전에 있는 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건데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런 성당이었고, 예전 황제의 거처였던 그쵸. 궁전의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교회였죠. 그곳에 예, 그 중요한 막시밀리안 막시멜 1세. 1세 유해가 지금 예, 거기에 맞습니다. 묻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돔이니까 이제 대성당에 해당되는 건데 그쵸. 돔, 상크트 야콥. 이 내부 장식이 정말 화려하죠. 어, 이걸 만들었던 그쵸. 작가가 아삼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그쵸. 형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감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요한 아잠 형제들이 만든 가장 화려한 성당을 매일 보기 때문에 뮌헨에 그분들이 만든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독일 남부 쪽에서 건축을 하고 조각을 했던 유명한 형제들로는 거의 뭐 그냥 쉽게 기념비적인, 말씀드리면은 예. 마이스터인 거죠. 장인. 마이스터. 예. 그렇죠. 그래서 미넨에서 살았던 형제들이고 아잠 형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넨에도 성당이 있고 또 아우디의 그 도시 교회 이름이 뭐죠? 아잠 성당입니다. 아잠 교회인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우디의 도시였던 인스부르크에도 아잠 형제들이 가서 작업을 했어요. 인스부르크가 아니라 아우디에 있는 잉골슈타트. 네, 지금 제가 헷갈려서 예, 그것도 거기 잉골슈타트에도 지금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뮌헨에서 근데 아잠 교회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교회 규모가 너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작으면서 밖에서 보면은 그냥 동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칠 있고요. 수밖에 예. 없고 번화가 한가운데 있고 아니 옷가게 카페 사이에 무슨 교회가 있어 봐야. 근데 아잠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 내부에 딱 들어가면 그쵸. 대단하죠. 제가 투어하면서도 손님분들이 가장 감탄하시는 예, 뮌헨 곳 중에 시내에서 하나이고. 비슷한 느낌이 하나 더 있다면 그 뮌헨 레지던츠에 있는 콘서트장이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로코코 이제 양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이제 극장은 큐빌리에 극장이라고 큐빌리에 해서 극장. 예, 네. 그건 이제 건축가였던 큐빌리에가 역시 로코코 양식으로 보통 스투코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큐빌리에 극장은 나무로 만든 게 대부분이죠? 안에 있는 장식이. 안에 있는 장식이 네 맞아요. 네, 목조에다가 채색을 한 근데, 거라면 이 아잠교회 내부는 나무라기보다는 스토코 양식으로. 네. 그 스토코 양식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스투코 자체는 쉽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방식은 석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동상을 붙여놓는, 석고상을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석고를 벽에다 딱 붙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네. 예, 아기자기한 방식이고 보통 거기에 뭐 금을 덮어서 더 화려하게 이제 보이는 네.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를 특히 이제 미넨 지역에서 가장 잘했던 그 이제 장인이 둘 다 그러면은 그 스쿠토? 스투코. 스투코. 예. 네, 이름이 헷갈리네요. 스투코? 네, 스투코. 스투코 기법의 장인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은 또 뭐. 그쵸, 다르죠. 동생이 이제 네. 스투코의 그 장인으로 건축 쪽 장인이었고, 이제 형은 역시 유학파예요. 로마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순수 예술을 하시던 분? 네, 이제 천장에 프레스코화를 아. 그리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조금 더 건축적인 예. 것들의 장인이었고, 그쵸. 형은 조금 더 아트 하시는 그쵸. 분이고, 예. 예, 근데 둘이 알겠습니다. 아주 딱, 예. 돈도 많았겠어요. 그럼요. 기업이었겠어요. 그래서 두 그들이 형제가. 성당을 세운 거리도 굉장히 뭐 가족 지금도, 기업이 그래서 좋아. 이 가족끼리 예. 너무 싸우지 말고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정도 실력이 있고 그 정도로 또 둘이 잘 뭉치면 그쵸.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인스부르크에도 교회당 내부 치장하고 그쵸. 또 미네에다 이런 만들고. 유적 남기고 뮌헨에 있는 또 자기 이름을 딴 그쵸. 바로 집 옆에다가. 자기들이 살던 집 옆에다가. 그때도 아잠 교회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성당을 불리는 것 자체는 네. 그 네포무크라고 하는 성인에게 네, 봉헌한 프라하 쪽에서 이제 유명한 활동했던 그 성인에게 그 성인. 봉헌한 거여서 아마 당시에는 네포무크 성당 뭐 이렇게 불렸겠지만 아무래도 뮌헨 쪽은 카톨릭의 문화가 워낙에 많고 그쵸. 오스트리아 쪽도 이 카톨릭의 문화가 큰 곳이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교회 내부에 굉장히 화려하고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상태에서 좁은 공간을 화려하게 꾸미는 형태의 예배당 로코코 정도? 바로크 예. 양식의 예배당들 내부를 둘러보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성당 돔 상크트 야콥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이 인스부르크에 있는 교회 내부가 바로 이 아잠 형제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밥 네. 먹고 이제 네, 밥을 열심히 드시고 대신 메뉴 선택에서 굉장히 네 사실은 좀 이제 실패를 한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성공했지만 아, 제가 고른 것만? 그렇죠. 예, 약간 그렇죠. 제가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거기 있는 여직원분한테 예, 아주 이 친절한 동네의 진짜 전통 음식이 뭐냐니까 진짜 전통 음식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예, 집에서 해먹는 네, 전통 집에서 해 먹는 그러니까 뭐 누들 감자였나요? 네, 그때 구운 감자에 아, 맞다. 예, 누들이 아니라 구운 감자 그냥 예, 구운 감자요. 프라이팬에 맞아요. 구운 감자에 거기 사이사이에 조금 햄 같은 거 베이컨 같은 집어넣고 거 예.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농부들이나 산 타는 사람들이 먹을 정말 네. 전통 요리.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으나 예, 저는 그런 걸 시켰지만 주변에 예. 같이 가신 분들이 워낙 맛있는 걸 그쵸. 시켜서 예. 그거는 좀 현장에서의 사운드로 한번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맛있는 여행. 오늘 맛있는 여행 코너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동영상으로 직접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눈으로 직접 맛있는 음식들 보시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지금 여기 거리에 보면 긴 강목으로 집집마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건 뭐냐면 저 지붕 위에 쌓여 있는 눈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겨울에 혹한을 보여주고 있는 인스브루크인데요. 점심 식사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아우구스티너 브로이라고 해서요. 뮌헨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집 중 하나이죠. 그래서 독일 맥주를 파는 슈티프스 켈러라고 하는 그런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미 여기 자리를 맡아놓고 있네요. 네, 우리 여행팀들과 함께 밥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네, 벌써 맥주가 나왔는데요. 제가 시킨 맥주는 아우구스티너 양조장에서 나오는 뮌헨에서 제일 대표적인 양조장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맥주이기도 해요. 여기서 가장 훌륭한 품질의 이 헬레스 맥주, 밝은 맥주를 에델슈토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맥주를 한번 시켜봤어요. 거품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한잔 할게요. 밖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서 얼굴도 많이 얼고 했는데 그래도 날씨는 굉장히 맑아요. 빛도 잘 들어오는 이 식당 분위기가 그렇듯이요. 주변에 있는 그림들도 보세요. 저쪽에 지금 알트도르포라고 하는 독일 르네상스 작가 작품이나 티차노 작품이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시킨 음식은 그루에스틀이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이에요. 지금 같이 온 분들하고 라자냐도 시키고 바이스버스트, 이 물에 데쳐서 먹는 뮌헨의 가장 전형적인 화이트 소세지를 좀 시켰고요. 돼지고기 구이가 나왔어요. 흑맥주 소스하고 같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날이 추워서 그거 좀 줘보실래? 이 야채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만든 스튜 같은 거예요. 이 음식을 좀 스프 형태로 일단 시켜봤고요. 또 나왔네요. 네. 일종의 사슴고기예요. 독특한 누들하고 같이 나왔네요. 약간 녹색의 야채를 좀 집어넣어서 좀 초록색이 좀 도는 것 같고요. 이 아우구스티너 맥주는 현존하는 뮌헨의 가장 오래된 양주장이에요. 1328년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700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뮌헨에 가면은 보통 6대 양주장이라 그래서 어떤 양주장들이 유명한 레벤브로이라든지 슈파텐이라든지 파울라너, 호프브로이, 아우구스티너, 하커, 푸쇼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사랑받는 뮌헨 사람들의 맥주는 아우구스티너 맥주로 보입니다. 보통 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맥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고 있는 맥주병들 중에는 아우구스티너가 가장 많죠. 그런 맥주를 일단 시킨 거고요. 한번 음식 맛을 좀 보죠. 계란후라이 밑으로는 감자와 고기들이 조금 섞여 있어서 그냥 프라이팬에다 구운 그런 요리예요. 버터를 넣고 구운 요리인데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가장 전형적인 서민들의 음식일 것 같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 음식 좀 비춰주시겠어요? 빌트 라구트라고 하는 건데 사슴 요리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도 사슴고기 구이를 좀 먹었었는데
소스 색깔이 약간 팥죽 같아요. 그리고 크랜베리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베리 종류가 좀 있어서 약간 상큼한 맛을 더한 것 같고, 생각보다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냥해서 잡은 사슴일 텐데 일반 사슴고기와 비할 때 굉장히 연해요. 이 음식은 겨울에만 먹을 텐데 아주 맛있네요. 아까 지금 주문을 할 때 잘 시켰다고 여기 종업원이 얘기했던 그 음식이에요. 네, 제가 지금 커피 한잔하고 온 곳은요, 스트루델 카페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크루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많은 스트루델 종류들이 있는데 한번 가까이 와서 보실래요? 이 중에서 제가 먹은 건 여기 네 번째로 있는 토펜 바이셀 스트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사과를 넣어서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즈를 많이 듬뿍 넣어서 만든 거, 이거는 망고를 넣어서 만든 거, 뭐 등등등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오스트리아답게 사호도르떼도 여기서 팔고 있었어요. 비엔나에서 먹는 가장 중요한 이 명물 초코 케이크, 초코 도르떼를 또 취급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식사까지 마치고 간식도 먹고 이제 돌아가서 지금 제가 집에 가려면 한 5-6시간을 지금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어제 그제까지 즐겼던 이 티롤 지방의 여행 이야기는 녹음실에서 빨리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녹음실에서 봬요. 자, 이렇게 오늘 알프스의 티롤 지역의 수도, 티롤 주의 수도인 인스부르크 여행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행 말미에 저희들도 이번 휴가를 마무리했던 지역, 그 중에서도 인스부르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알펜추라고 불리는 알펜 동물원이죠. 이곳을 다녀온 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진 씨, 우리 여기 왜 가는지 기억나요? 원래 뭐 가려고 했던 곳은 사실 아니었죠. 우리가 동물원 갈 계획은 아니었죠. 네, 그냥 있는 것만 알았었고 이제 그 반대편 높은 이제 언덕을 올라가 보자라고. 원래 그 인강 옆에서 케이블카, 그러니까 모노레일이 예.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린 차가 있었으니까 모노레일 타고 올라갈 걸 그냥 차로 올라가자. 그쵸. 전망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따라가면 전망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레일 따라서 그냥 차를 가지고 한 번은 실패했죠, 처음에 네, 올라갈 한 때. 바퀴 돌고 길 잘못 들어 다시 내려왔다 다시 네, 올라간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알펜 동물원. 좀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고 알프스 산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한 3분의 1? 3분의 네, 그 정도 동물들은 다 겨울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웅크리고 있거나 네, 안 보지 보이거나 못하거나, 네. 뱀 같은 것들은 이제 안 보이는데 다 그쵸. 들어가 있는 것 보지 같고, 못한 그래도 겨울잠 자는 거 되게 귀여운 거 있었어요. 수달? 수달이었었나요? 네, 수달. 예. 수달은 정말 귀여웠어요.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그쵸. 나는 실수로 거기서 내가 큰 소리를 좀 한번 질렀거든요. 감탄하셨죠. 감탄사를 한번 예. 했는데 걔들이 자고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안 깨고 잘 자더라고요. 그니까요. 예진 씨는 거기서 만났던 동물 중에 제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상 이제 독일에서의 동물원은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그 동물원이 그 알프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 맞아요. 예. 만들어지고 입장료도 있어서. 비싸요. 그러니까 1인당 10유로씩 해서 거금을 들여서 들어간 거라서 동물들 진짜 많이 보겠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물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맨날 보던 돼지랑 막 소랑 이런 것만 자꾸 보이니까 멧돼지랑 예, 뭐 이런 거 보니까 젖소랑 이제 뭐지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곰을 보면서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죠. 맞아요. 예, 우리 뒤뚱뒤뚱 올라가는 우리 곰의 그 엉덩이 뒷모습과 곰들도 겨울잠 자지 않나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예. 좀 계속 자진 그들 않나 보죠. 추위에는 뭐 아직 덜 한 거였는지, 네. 그래서 좀 쉽게 보지 못했던 우리 늑대와 맞아요. 늑대 예, 때. 곰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전 늑대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늑대가 그 눈빛이 눈 마주치면 걔랑은 다르잖아요. 그니까요. 걔들이 우리 볼 때랑 늑대랑 나랑 눈 마주칠 때 그 예.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폭이 한 2m 50cm는 될 것 같았던 독수리. 날개를 폈을 때 네, 예. 엄청 큰 독수리들이 한 몇 마리 네, 있었는데. 날아가는 거 못 보셨잖아요, 결국. 그랬나요? 네, 그거 앉아 있는 보고 싶으셨는데. 것만으로도 야, 독수리가 저렇게 예. 크구나.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네. 뭐 한국에 있는 동물원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위험하지 않은 동물들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철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고 정말 맞아요. 오픈되어 있는 네, 예, 그게 같은 새우리에 그냥 들어가서 볼 수도 그니까요. 있었고. 예.
진짜. 그래서 알프스에 지금은 많이 동물들이 그런 동물들이 다양하게 개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 알프스에 있는 동물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네. 만들어진 이 동물원은 한 번쯤 가볼 만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니까요. 동물들도 나름 귀여웠고 물론 그리고 그 좀 전날 내가 그 스키 타다가 네. 길을 잘못 들어서 한 생사의 수 기로를 킬로미터를 내가 그 산길을 혼자 갔거든요.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서 곰 나오면 어떡하지? 그니까요. 만났을 수도 있었을 네. 텐데. 그때 생각도 나고 했던 동물원 기억이 나네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우리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던 알프스 티롤 지방으로의 이야기는 이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의 두 번의 에피소드로 소개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혜진 씨, 첫 녹음 뭐 잘해주셨고요. 예,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네, 그때 다녀왔던 여행을 좀 한번 정리한 느낌이에요. 저랑 예진 씨랑 대화를 이렇게 오래 나눠본 것도 처음인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많이 나눴는데 저희가 통 볼 일이 좀 없어서 예, 아무튼 종종 제가 내려가든 올라오든 해서 우리 녹음실에서 같이 이렇게 또 만나서 다음번 여행지들 소개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과 또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소파 여행 6번째 여행지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소파에서 듣는 유럽 여행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팟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의견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소개되는 사연의 주인공 분들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블로그 주소 아시죠? blog.naver.com/germanbike GERMANBIKE로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남기실 의견에는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의견 또는 방송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행에서의 에피소드, 유럽 여행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